수세기 동안 이집트의 장엄한 피라미드는 사막 위에 우뚝 서서 한때 번성했던 문명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 정막은 1799년 7월에 마침내 깨졌다. 프랑스 병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75km 떨어진 로제타 시 근처에서 커다란 비문이 새겨진 돌을 발견했을 때, 이 유물은 오늘날 로제타 스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형 문자를 포함한 여러 문자로 새겨져 있었고, 그 해독은 수천 년 동안 사라진 언어를 되살려 고대 이집트의 경이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선물이라고 흔히 표현되는데, 이 말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게서 비롯되었다. 해마다 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미사를 계곡에 퍼뜨린 뒤 물이 빠지면서 인류 최초의 농경 사회 가운데 하나가 탄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나일강은 마이오세 시대 동안 흐름을 깎아내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형을 만들어 놓았다. 구석기 시대 말에 이 지역 사람들은 화살과 작사를 만들고 뼈로 도구를 다듬고 동물 가죽을 손질했다. 그들은 또한 파이움 지역 근처에 고고학적 발견이 보여 주듯이 토기도 제작했다. 기원전 4640년에서 기원전 4250년 사이에 해당하는 이 유적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곡물이 수확되어 진흙을 발라 만든 갈대 오두막에 저장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이 초기 죽어지는 강을 따라 연구 정착지의 기반이 되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 이집트는 북쪽에 자리하며 나일강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삼각주를 이루었고, 상 이집트는 남쪽으로 아스완까지 뻗어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나르메르 왕이 이 두 지역을 하나의 통치 아래 통합했다. 두 지역이 결합되었어도 각 영역은 고유한 왕관을 유지했는데, 상 이집트에는 흰색 헤제트 왕관이, 하 이집트에는 붉은색 데슈레트 왕관이 있었다. 두 땅의 통치자로 추앙받은 파라오들은 통합된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중 왕관 푸셴트를 머리에 썼다. 아이집트의 선왕조 시대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기원전 3150년경까지 이어져 구석기 시대를 지나 신석기 시대를 거쳐 제1왕조가 시작될 때에 이른다. 이 시기의 문헌은 전해 내려오지 않지만 나일강 계곡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곳에 뿌리내린 문화들을 비춰준다.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문화들을 그 사회가 스스로 사용했을 이름이 아니라 유물이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불러왔다. 이집트와 누비아 사이에서는 기원전 3만년경 할판이라 불리는 문화가 번성하여 기원전 만년경 카단, 세빌리안, 하리피안 같은 집단을 낳았다. 이들은 주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갔지만 농경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가장 이른 농경 문화 가운데 하나는 기자 고원 남동쪽의 자연 분지인 파이움 오아시스에 뿌리를 두었는데, 이곳에는 기원전 9000년경부터 기원전 6000년경까지 파이움 A 사람들이 살았다. 그들은 갈대로 거처를 짓고 곡물을 저장할 지하 공간을 마련했으며 농사 외에도 사냥과 어로로 생계를 보탰다. 또한 소, 양, 염소를 기르고 바구니와 토기를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며 부족장들이 지도자로 떠올랐고 그 권위는 가문 안에서 세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가 커지자 사람들은 작은 유목 집단에서 나일, 삼각주 전역에 더 크고 안정된 정착지로 옮겨갔다. 이 가운데 하나인 메림데,
베니살라마 문화는 삼각주 서쪽에서 기원전 8000년경부터 기원전 4000년경까지 번성했으며 초기 신석기 시대에 곡물 저장 흔적이 발견된다. 사람들은 밀, 보리, 렌틸콩, 완두, 아마를 재배하고 동물을 길러 생계를 유지했다.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계곡 바닥에 미사와 진흙이 쌓여 이집트 농업을 가능하게 한 비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초기 이집트 사람들은 범람수를 저장할 저수지를 파서 농작물을 위한 기초적인 관계 체계를 마련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등장해 앞선 성취 위에 더해갔다. 기원전 4000년경 엘 오마리 문화는 진흙 회반죽으로 원형 집을 지어 이전의 갈대 오두막보다 한층 발전된 주거 형태를 선보였다. 지중해에 가까운 북쪽 삼각주를 포함하는 하 이집트에서는 여러 집단이 성장하여 번영했다. 한편 남쪽 상 이집트에서는 바다리안 문화가 부분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천막에 거주하다가 점차 정착 가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어 암나티안 문화, 곧 나카다일 문화가 나타나 창문과 화덕이 있고 다발과 진흙을 섞어 지은 벽을 갖춘 한층 발전된 가옥 설계를 선보였다. 문 주위에는 사막의 돌풍을 막기 위한 바람막이를 세웠다. 기원전 3500년경에는 미라 제작이 더욱 보편화되어 고이는 개인 소지품과 함께 묻히곤 했다. 게르잔 문화, 곧 나카다 이 문화는 교역망을 확장하여 예술과 건축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다. 부유층 주택을 포함한 그들의 건물 다수는 햇볕에 말린 벽돌과 사방이 둘러싸인 안뜰을 갖추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카다 북쪽에 위치한 아비도스는 중요한 매장지로 자리잡아 거대한 공동묘지로 발전했다. 이곳의 장례는 소박한 진흙벽돌, 무덤에서 시작해 점차 더 크고 정교하게 다듬은 석조 구조물로 바뀌었다. 끝내 왕들도 자신들의 웅대한 무덤을 아비도스에 마련했지만 유물은 온 나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고인을 옮겨와 묻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즈음 삼각주의 소이스와 상 이집트의 히에라콘폴리스는 이미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티니스와 나카다 역시 번성했다. 기원전 3400년에서 기원전 3200년 사이에 상형 문자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다. 고고학자들은 아비도스 근처의 토기와 상에서 기호를 발견했으나 완전한 문장은 5세기 뒤 제2 왕조의 왕 페리브센 시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교역이 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벽돌촌은 더 큰 도시에 발전하여 때로는 자원과 교역로를 두고 경쟁했다. 상 이집트에서는 티니스, 나카다, 히에라콘폴리스 세 도시 국가가 힘을 다투며 우뚝 섰다. 전갈 왕들로 불리는 실체가 분명치 않은 통치자들과 이후의 카, 나르메르 같은 인물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몇몇 학자들은 첫째 전갈, 둘째 전갈, 그리고 카가 선왕조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으며 그 직후 나르메르 왕이하, 상 이집트를 모두 통합해 제1왕조를 열어 공식적인 기록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집트의 초기 왕조 시대는 기원전 3150 연경부터 기원전 2613 연경까지 이어져 나라에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이 시기에 남쪽의 상 이집트와 북쪽의 하 이집트가 하나의 권위 아래 통합되었고 왕권은 신적 지위를 띄었다. 또한 문자와 예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며 이집트 특유의 문화가 자리잡았다. 메네스는 흔히 나르메르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상 이집트 출신의 통치자였다. 그는 티니스 또는 히에라콘폴리스 출신으로 추정되며 근방의 도시국가들을 제압한 뒤 기원전 3150
년경하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그는 나카다의 공주 네이트호텝과 혼인하여 지역 간 유대를 강화했고 하 이집트에서 반란을 진압하며 가나안과 누비아로 세력을 넓혔다. 그의 치세 아래 대규모 건설이 시작되어 도시 중심지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기원전 3100년경 호르하가 뒤를 이어 부친의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교 전통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호르하 시대에 최초의 마스타바 무덤이 세워져 사후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반영하였다. 호르하의 뒤를 이은 제르는 기원전 3050년경부터 통치했고 이어 기원전 3000년경 제트가 즉위하였다. 제트는 공주 메르네이트와 혼인하였으며 그녀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여자에게 왕권이 주어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진다. 데니는 기원전 2990 년경 왕위에 올라 제1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된다. 그는 50년 동안 통치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군사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거대한 건축과 예술품을 주도하였다. 또한 데니는 상 이집트의 흰 왕관과 하 이집트의 붉은 왕관을 함께 쓴 모습이 묘사된 첫 왕으로 통합을 상징하였다. 뒤이어 즉위한 아네드칩과 세메르케트 두 왕은 끊임없는 반란의 직면에 통제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왕조는 카하의 죽음으로 계승 위기가 촉발되며 막을 내렸다. 호테프 세케무이가 승리하여 기원전 2890 년경 제2왕조를 세웠다. 제2왕조는 기록이 드물고 내분이 거듭된 시기로 특징 지어진다. 두 힘이 화합한다는 뜻의 이름을 지닌 호테프 세케무이는 싸우던 제후들을 하나로 묶은 공을 인정받지만 그의 치세 역시 혼란으로 얼룩졌다. 라네브는 네브라라고도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신들과 결부시켜 왕의 성스러운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통치자 페리브세는 상 이집트의 정치적 사정을 고려하여 호루스가 아닌 세트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로 선택했다. 그가 단일 신앙을 장려했다는 초기 학설과 달리 그의 시대 유물은 여전히 다신 숭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나라가 교역 종교 예술 활동으로 번영했음을 증명한다. 페리브센 뒤를 이은 카세케무이는 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통합을 굳건히 했으며 훗날 파라오 조세르의 부친이 되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이집트의 군주제와 문화적 기반이 확고히 다져져 이후 시대의 위협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집트 제3왕조는 사카라의 계단 피라미드로 이름난 조세르 왕으로 시작한다. 마네토스의 기록에는 산악트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가 실제로 언제 통치했는지, 심지어 이름의 형태조차 의문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산악트에 대한 언급은 아비도스 왕 목록과 투린 파피루스, 그리고 베이트 할라프라 불리는 유적지의 마스타바 K2, 무덤에서 발견된 두 점의 부재만 나타난다. 조세르는 그가 지시한 많은 기념물들이 시사하듯 최소한 20년 이상 통치했다. 그는 시나이 지역으로 원정을 이끌어 국가의 통합을 지키고 건축과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마련했다. 멤피스 근처 사칼에 세워진 그의 계단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로 여겨진다. 이 기념물은 왕의 건축가이자 재산기며 점성가이고 수석 대신이자 현자로 추앙받던 이모텝이 설계했으며 그는 훗날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되었다. 피라미드 유적에서 발굴된 한 조각상에는 조각가들의 우두머리이자 예언자들의 수장이란 칭호를 포함해 이모텝의 이름과 자귀가 새겨져 있다. 고왕국 기록에 따르면 왕실의 수석 마법사가 왕국의 주치의를 겸하는 경우가 흔했다. 원래 평평한 정상과 경사진 측면을 가진 단순한 마스타바로 계획되었던 계단 피라미드는 이모텝의 장대한 설계로 변모했다.
그는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여러 개의 마스타바를 층층이 포개어 6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만들었다. 건축가들은 전통적인 진흙 벽돌 대신 갈대와 다른 식물을 형상화한 무늬로 장식된 커다란 석재판을 사용했다. 완공 후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약 62m에 달해 그 시대 최고로 인상적인 건축물로 꼽혔다. 왕의 유해와 부장품을 지키기 위해 묘실은 피라미드 아래에 복도와 저장실이 뒤엉킨 미로 형태로 파였다. 그러나 옛 도굴꾼들이 무덤을 털어가는 바람에 조세르의 발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계단 피라미드의 설계는 제3왕조 장인들의 성우적 역량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매장, 피라미드와 층단 피라미드로 불리기도 하는 다른 뛰어난 기념물들을 세워 오늘날까지 세상을 매료시키는 바닥면이 매끄러운 제4왕조 피라미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집트의 광국 시대, 곧 피라미드의 시대 또는 피라미드 건축가의 시대라 불리는 시기는 제3왕조에서 제6왕조에 걸쳐 이어졌고 제4왕조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 시기에 스네페루 왕이 피라미드 축조수를 완성했으며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 치세 아래 기자의 장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그 시대의 현존 문헌과 비문은 많지 않아 역사가들은 사원과 묘역 안팎에서 발견된 석조 기념물, 조각상 비문에 크게 의존해 사건과 연대를 재구성한다. 이를테면 저 왕조 우나스 왕의 무덤에는 가장 이른 피라미드 문헌이 남아있어 당시 종교관을 밝힌다. 고왕국 아래 멤피스에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세워졌고 왕의 통치는 신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다. 예술, 문자, 건축 기술이 발전하여 거대한 피라미드와 기자의 데스핑크스라는 이집트의 장엄한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고왕국 예술품과 비문은 극히 일부분만 전하며 수도 상류층의 취향을 반영한 균일한 양식을 보인다. 크든 작든 이 기념물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지어졌고 후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집트인들은 신분 차이가 사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공통된 종교 체계를 공유했다. 지위가 높은 사람만이 정교한 무덤을 마련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 죽으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믿어 시신을 고향 땅에 묻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거대한 노동력을 조직하려면 효율적인 관료제가 필수였다. 그 계층 구조의 정점에는 신성한 위임에 따라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왕이 있었다. 그 아래로 소수의 문필 관료가 행정 군사조세 대규모 사업을 지휘했다. 재상은 오늘날 총리에 해당하며 서기관들을 통해 소통을 관리하고 지방 총독과 군사 지휘관에게 임무를 배분하며 일상 행정을 조정했다. 고왕국 시대 초기 기념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둠의 피라미드는 오랫동안 제3왕조 마지막 왕후니의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증거는 실제로 제4왕조의 첫 통치자 세우네페루가 그 피라미드를 인수해 완공했음을 시사하며 무너진 외장 때문에 훗날 거짓 피라미드라 불렸다. 스네페루는 이어 다슈르의 2개의 피라미드를 더 세웠다. 첫 번째 벤트, 피라미드는 급한 각도로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완만한 경사로 바뀌어 독특한 꺾인 형태를 이룬다. 설계자가 초기 각도가 불안정함을 깨닫고 변경한 결과다. 스네페루는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붉은 석회암을 사용해 안정적인 43도 경사의 레드 피라미드를 세워 이집트 최초의 완전한 진정한 피라미드를 완성했다. 이러한 시도는 건축과 공학의 황금기를 열었다. 스네페루의 치적과 안정된 통치는 훗날 그리스인들이 컵스로 부른 그의 아들 쿠프에게 길을 닦아주었다. 쿠프는 기자 대피라미드로 가장 잘 기억된다. 이 고대 세계의 7 불가사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다. 그리스와 후대 기록은 쿠프를 백성을 강제노동에 몰아넣은 가혹한 통치자로 묘사했지만 고고학 증거는 노동자들이 배급이라는 대가를 받았으며 노예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논밭이 잠기는 홍수철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농촌 공동체에서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설화는 쿠프를 잔인하게 그리고 있으나 서카르 파피루스에 나오는 마술사의 이야기는 왕의 주술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 쿠프 치세 동안 왕국은 누비아와 리비아로의 군사원정과 비블로스 같은 도시와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그는 경작지와 도시 생활을 개선하려고 와디 가라위의 댐을 포함한 관계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 대피라미드는 약 20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숙련된 건축가 기술자, 대규모 노동 인부들이 쿠프의 친척이자 재산기던 헤미우누의 감독 아래에 일했다. 내부 통로와 정확한 방위 정렬, 거대한 석재 블록을 어떻게 들어올렸는지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거리다. 이를 완벽히 설명하는 고대 문헌은 남아있지 않다. 쿠프가 세상을 떠난 뒤 예상치 못한 왕위 이동으로 그의 아들 제데프레가 즉위했다. 그는 쿠프가 지목한 후계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기자 데스핑크스를 누가 세웠는지, 제데프레인지 그의 동생이자 후계자인 카프레인지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대다수 학자는 스핑크스가 카프레의 피라미드 단지와 일직선상에 있고 얼굴도 그와 닮았다는 이유로 카프레를 건축주로 본다. 카프레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족에게 집중시켰고 그가 기재 지은 피라미드는 두 번째로 크다. 그의 치세에 대한 자료는 드물지만 군사와 경제적 업적이 쿠프에 못지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카프레 다음에는 그의 조카 바카가 잠시 왕위를 놓고 다퉜으나 오래 통치하지 못했고 이어 카프레의 아들 멘카우레가 집권했다. 그리스와 이집트 후대 기록은 멘카우레를 정의롭고 자비로운 군주로 칭송한다. 멘카우레가 기자에 세운 피라미드와 장제 단지는 앞선 두 기념물보다 훨씬 작다. 이 축소는 결국 고왕국 붕괴를 불러온 핵심 요인인 자원의 감소를 보여준다. 건축 자재와 노동력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동원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멘카우레는 선왕들의 위용에 버금가는 장엄함을 목표로 했다. 멘카우레가 지목한 후계자 쿠엔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혼란이 일었고 곧 멘카우레 자신도 타계했다. 후계자 셉세스카프는 멘카우레의 장제 단지를 완성했으나 자신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지 않고 사카레 마스타바를 마련해 매장을 택했다. 제사 왕조 동안 나아가 저 왕조와 제육 왕조에 걸쳐 사제들은 피라미드 유적을 둘러싼 사원과 성소를 관리하며 살아있는 도시처럼 기능했다. 기자는 의식에 종사하는 사제 장인, 양주업자, 상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활기찬 공동체였다. 농민들은 논농사를 짓다가 홍수철이면 국가가 후원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그 대가로 식량과 맥주, 때로는 임금을 받았다. 피라미드를 노예가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들은 국가의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이집트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회에서 숙련 장인은 비숙련 노동자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고 목수, 도공, 양조사 같은 특정 직종은 특히 각광받았다. 맥주는 이집트인의 주식이자 신의 선물로 여겨져 양조사는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여성은 초기 시기에 양조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맥주는 기자 노동자들에게 매일 지급되는 필수 배급품이었다. 가정생활은 계층마다 달랐다. 대부분의 혼인은 중매로 이루어졌고 여자는 12살 안팎, 남자는 15살쯤에 결혼했다. 왕실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외국 군주와 약혼의 동맹을 다지기도 했다. 여가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집트인은 핸드볼, 양궁, 줄다리 기노, 젖기 레슬링 날강에서 작은 배를 타고 벌이는 수상결투 같은 운동을 즐겼다.
보드게임과 성대한 축제가 한 해를 풍성하게 했으며 식단은 곡물과 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기는 드물어 대부분 부유층의 몫이었다. 제사왕조는 셉세스카프로 막을 내렸다. 태양왕조라 불리는 저 왕조는 태양신 레에 대한 경배로 초점을 옮겼다. 많은 왕이 자신의 이름에 라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첫 세왕 유세르카프, 사울의 네페리르카레. 카카이는 서카르 파피루스에서 신성한 출생설화로 기억된다. 멘카우르의 딸로 여겨지는 켄트카우스라는 여인도 기록에 등장하며 상하 이집트 두 왕의 어머니란 칭호를 받았지만 정확한 역할은 확실치 않다. 그녀는 기자의 작은 피라미드를 남겼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에 웅장한 태양 신전을 세워 왕의 위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백성은 왕의 피라미드 대신 사제단을 통해 라를 직접 숭배하도록 이끌렸다. 유세르카프의 아들 사울에는 이 흐름을 이어 자신의 장제단지를 태양신전 근처에 조성했다. 그는 또한 푼트로 향한 최초의 기록된 해상 원정을 벌였고 교역 협정을 통해 왕국을 부유하게 했다. 사울의 사원 설계에는 야자 줄기를 본뜬 기둥이 쓰였으며 이 양식은 이후 이집트 전역으로 퍼졌다. 그의 효율적 통치는 장제 단지의 뛰어난 공예품에서 보이듯 번영하는 경제를 이끌었다. 그의 아들 네페리르카레 카카이는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사제단의 권력이 계속 확대된 사실만이 기록에 남았다. 네페리르카레의 뒤를 이은 네페리프레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이어 셉세스카레가 잠시 통치했다. 그 다음 유세르의 이니가 여러 신전을 세우며 성직자의 권위를 한층 넓혔다. 멘카호르 카유가 뒤를 이어 태양 신전을 세운 마지막 통치자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은 제드카레 2세시는 기원전 25세기 후반에서 24세기 중반 사이에 행정을 개혁하고 사제 권력을 대폭 축소했으며 전용 태양 신전을 짓지 않고 방대한 사원 관료 조직을 줄였다. 저 왕조의 마지막 왕은 우나스 혹은 웨니스로. 그의 치세의 기록은 빈약하지만 피라미드 문헌을 무덤 내부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중요하다. 제6왕조가 시작될 무렵 왕실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테티는 새 왕조의 첫 군주로 일부 기록에 따르면 친위병에게 암살당했다. 이는 왕권이 절대적이던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의 뒤를 이은 우세르카레는 짧은 통치 후 페피 1세에게 왕위를 넘겼다. 이 시기에 노마르크라 불린 지방 총독의 권력이 급격히 상승했고 왕의 중앙 권위는 축소되었다. 페피 1세 뒤를 이어 메렌레 넴티엠사프 1세 그리고 어린 나이의 즉위에 극단적 장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지는 페피 2세가 차례로 양위했다. 그의 오랜 통치 동안 고왕국은 혼란에 빠졌다.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어 주연령과 사원 관료가 실권을 잡았고 자원을 다시 결집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왕실 정부는 왕국을 통합할 힘도 의지도 부족했다. 페피 2세의 뒤를 이은 메렌레 넴티엠사프 2세와 네페르카레, 헤로도토스가 니티크리스 여왕이라 부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모두 쇠퇴를 되돌리기엔 재위 기간이 짧거나 권력이 미약했다. 가뭄과 뒤은 기근은 왕국 행정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위기를 해결할 강력한 군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제6왕조는 실질적 지도자 없이 막을 내렸다. 지방 노마르크들은 이집트 전체의 복리보다 각자 지역의 이익에 집중했고 중앙정부가 붕괴하면서 고왕국은 종언을 고했다. 이로써 제일 중간기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통치자들이 다시 통일을 이루더라도 피라미드 건축의 거대한 시대는 막을 내렸다. 남겨진 웅대한 기념물만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매혹하고 영감을 줄 것이다. 이집트의 첫 번째 중간기는 대략 제7 왕조에서 제11
왕조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으며 멤피스의 중앙정부가 약화되고 각 지방의 노마르크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더 큰 권한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래된 왕국 시대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방대한 건축 사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을 동원하고 노동을 조직할 강력한 중앙군주가 없었기에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과거 일부 연구와 달리 이 시기는 무질서한 암흑기가 아니라 정치 모델이 변화하고 독립도시 국가와 동맹이 재편되는 시대였다. 기록이 빈약한 제7 왕조와 제8왕조는 이름과 통치기간, 업적이 대부분 사라져버린 소규모 왕들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헤라클러폴리스에 근거를 둔 통치자들, 곧 제국, 왕조와 제10왕조가 등장하여 자신들이 정통왕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에 상기집트의 테베에서는 헤라클러폴리스의 지배에 맞서 싸운 영향력 있는 노마르크 가문인 인테프 일가가 등장하였다. 인테프 1세는 대략 기원전 2125년 무렵 자신을 주노미의 위대한 지배자이자 제사장 감독관이라 칭하며 테베의 부상을 위한 권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테프 1세 후계자들은 테베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였다. 멘투호테프 1세는 대략 기원전 2115년 무렵 인근 노미를 정복하고 이전의 승리를 기반으로 세력을 넓혔다. 후대 전승에서 두 번째 메네스로 불린 멘투호테프 2세가 집권할 무렵 테베는 광대한 영토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멘투호테프 2세는 끝내 헤라클러폴리스를 격파하여 나라를 통일하고 북부 왕들을 지지한 노미를 처벌하는 한편 테베 충성 세력을 포상하였다. 국가가 통일되자 멘투호테프 2세는 권력 공고화와 건축사업 후원, 군사 원정에 전념하였다. 그가 죽은 뒤 멘투호테프 3세는 기원전 2010년부터 기원전 1998년까지 통치하며 이러한 정책 다수를 계승하고 전설적인 뿔트 땅으로 원정을 보내 이집트의 경제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뒤를 이은 멘투호테프 4세는 약 7년 동안 통치하며 효과적인 국정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훗날 아메네마트가 집권했을 때 국가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문에는 아메네마트가 아직 재상기였을 때 멘투호테프 4세의 석관을 위해 석재채굴을 감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선택된 거석 위에서 가젤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고 뜻밖의 비로 물줄기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신의 총애로 해석된 이 징조들은 아메네마트가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메네마트 1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테베를 떠나 멤피스 인근의 이트자타 위에 새 수도를 건설하였다. 뒤를 이은 세누스레트 1세는 기원전 1971년부터 기원전 1926년까지 통치하며 카르나크의 아문에게 바친 초기 사원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후원하였다. 두 왕은 노마르크와 제사장의 권력을 억제하였으나 지방의 번영은 허용하였다. 그들의 견실한 행정체계는 관계시설, 세금 징수, 노동력을 구왕국 시절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서도 지방 엘리트가 왕권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해마다 범람을 측정하는 닐로미터를 세우고 운하를 파며 농업을 증진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세누스레트 2세는 기원전 1897년부터 기원전 1878년까지 통치하며 이 비전을 이어 바다파임 지역을 비옥한 농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웨리스 호수에서 제방과 운하를 건설하였다. 그는 또한 백색 예배당을 건립했는데 그 비문은 당시 노미의 이름을 기록하여 귀중한 사료가 되었다. 아메네마트 2세와 세누스레트 2세 때부터 왕위 계승자가 현황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 통치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권력 이양을 원활하게 하였다. 세누스레트 3세는 기원전 1878년부터 기원전 1860년까지 통치하며 준광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전사왕이 되었고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신으로 추앙되었다. 그의 군사원정은 누비아까지 확장되어 국경 지역을 요새화하고 무역을 촉진하였다. 그는 또한 팔레스타인 원정을 감행하여 상업을 통해 이집트를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기념물과 비문은 그를 단호하고 활력 넘치는 군주로 묘사하며 무용을 중시하는 이집트 이상을 구현한 인물로 전한다. 세누스레트 3세의 뒤를 이은 아메네마트 3세는 대규모 관계와 건축에 집중하고 큰 전쟁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는 하왈의 거대한 장제 복합체를 건설했는데 그리스 방문객들은 이를 미로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 파피루스 문서와 무덤 벽화는 범람 후 토지 정비에서 곡물과 과일, 채소를 파종하기까지 세밀한 농업 주기를 보여준다. 샤두프와 같은 지렛대식, 물깃기 장치는 작은 놈과 정원을 관계하며 정교한 수리공학 지식을 반영하였다. 아메넴하트 4세가 기원전 1815년부터 기원전 1807년까지 통치하는 동안 이집트는 레반트를 비롯한 지역과 반복적으로 교역과 군사활동을 펼치며 번영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직계 남계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그 권력은 아마도 아메네마트 4세의 자매 또는 부인으로 추정되는 소백네페루에게 이어졌으며 그녀는 역사상 가장 초기의 여성 통치자 가운데 하나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녀 또한 자식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왕통이 단절되어 새 왕조가 열렸다. 이렇게 하여 강력한 왕들과 광범한 업적으로 유명한 제12 왕조가 막을 내렸다. 제13 왕조는 겉으로는 중간국의 정책을 유지했지만 왕 개인의 권위는 이전보다 약했다. 국가가 한동안 통합 상태를 유지했음에도 중앙 권력은 특히 하이집트에서 서서히 약화되었다. 머지않아 외래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집트의 정치 지형이 또다시 변동할 무대가 마련되었다. 이 변화는 제2중간기로 이어져 나일 계곡에서 새로운 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집트의 제2중강인은 제13 왕조의 권세가 약해지고 궁정이 이트차타위에서 상기집트의 테베로 옮겨지면서 북부에서 왕권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시작되었다. 이 이동은 델타 지역을 갈수록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제12 왕조 초기에 아메네마트 1세는 먼 북쪽에 후트와레트라는 정착지를 세웠는데 훗날 아바리스라 불리게 되었다. 이 도시는 바다로 통하는 길과 시나이 및 그 너머 동쪽으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 덕분에 번성하는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활발한 무역과 이민으로 샘족 인구가 아바리스에 유입되었고 이들은 부와 영향력을 축적하여 현지 행정을 장악할 정도가 되었다. 이집트인은 그들을 헤카 카세웨트, 곧 힉소스라 불렀으나 새로운 이들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거대한 침략이나 먼 아리아게의 땅에서의 이주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던 옛 이론은 신뢰를 잃었으며 이집트인은 국경 동쪽의 외국인을 레반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이름인 동쪽 사람들로 뭉뚱그려 불렀다. 제13 왕조 말기에 이집트 통치자들은 북부와 남부 변방 모두에 관심을 잃었다. 처음에는 누비아의 요새를 건설했으나 보급과 증원이 끊기자 주둔하던 병사들이 그곳에 정착해버렸다. 시간이 지나 케르마를 중심으로 한 쿠시 왕국이 세력을 키워 결국 이집트 국경 요새 몇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하였다. 북쪽에서는 힉소스가 아바리스에서 세력을 꾸준히 확장하며 하이집트의 지방 총독들과 동맹을 맺어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이집트 문화를 받아들여 현지 언어와 풍습, 신들을 채택했지만 고유 전통도 상당 부분 유지하였다. 이 무렵 문서에
이름이 남은 제13왕조 후반과 제16왕조에 이집트 왕들 가운데는 비이집트인이 많다. 힉소스 가문 자체가 제15왕조가 되어 아바리스에서 하이집트 일부를 통치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인을 고위 관직에 임명하고 토착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과 융합하였다. 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통치자는 아페피 또는 아포피스로 태양신 라의 적뱀과 관련된 이름을 택했다. 한편 남쪽의 누비아 역시 힘을 키워 한때 제11왕조와 제12 왕조의 중심이던 테베는 북쪽의 힉소스 영토와 남쪽의 누비아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후대 전승에 따르면 아페피는 테베의 왕 세케넨레타우에게 하마 사냥을 금지하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하마가 그의 휴식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관행은 힉소스가 섬기는 세트 신을 공경하며 의식의 하마를 포함한 그들에게는 불쾌했을지도 모를 테베 의뢰의 핵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케넨레타우는 이를 거부하고 북쪽으로 진군하여 힉소스와 맞섰다. 수세기 뒤 발견된 그의 시신에는 심각한 전상 흔적이 남아있어 그가 전투에서 전사했음을 시사하며 테베는 패배를 겪었다. 타오의 아들 카모세가 그 분쟁을 이어받았다. 비문은 그가 남북의 외국 지배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한탄하며 아바리스를 공격해 도시를 휩쓸어 그 여인들을 불임케 하고 건물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전한다. 그러나 하이집트에서 힉소스가 상당 기간 지배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카모세의 승리는 완전하지 못했다. 카모세가 죽은 뒤 그의 형제 아모세 1세가 즉위하였다. 그는 전쟁을 재개하여 끝내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아바리스를 파괴한 뒤 그들을 레반트 땅까지 추격하였다. 그곳 남부 팔레스타인의 샤루엔에서 몇 해 동안 그들을 포위한 끝에 힉소스는 다시 달아났고 그 이후 행방은 분명하지 않다. 아모세 1세는 승리자로 떠오르며 제18왕조를 열고 신왕국 시대를 개막하여 번영과 제국적 팽창을 이끌었다. 훗날의 외국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아모세 1세와 후계자들은 상비군을 양성하여 국경 너머까지 원정을 떠날 준비를 갖추었다. 분열되었던 나라는 이제 거대한 건축물, 활발한 무역, 막강한 군사력을 특징으로 하는 새 시대의 문턱에 섰다. 외세의 점령과 내부 분열이라는 제2중간기의 경험은 신왕국을 정의한 권력 집중을 촉진하여 이집트가 다시는 쉽게 외세 지배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아모세 1세는 기원전 1539년부터 기원전 1077년 사이에 힉소스를 몰아내고 앞선 제2중강이 군주들보다 훨씬 더 철저히 이집트 국경을 방비함으로써 신왕국을 열었다. 그는 힉소스가 세력을 얻게 된 원인이 이전 군주들이 그들을 북부 델타에 정착하도록 허락하고 팽창을 묵인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전략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취약지대를 지키며 군대와 행정을 재편하였다. 힉소스를 아바리스에서 추방한 뒤 그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까지 추격하는 동시에 남쪽 누비아의 쿠시 왕국을 공격하였다. 아모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이집트는 안정되고 번영하며 견고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후계자 아멘호테프 1세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아멘호테프 1세는 부왕의 무예 이상을 따랐으나 기록에 따르면 주로 누비아에서 작전을 펼쳤다. 그가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에까지 진군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지역은 그의 통치 동안 평온했으므로 지속적인 군사 경계나 굳건한 외교 관계가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아멘호테프 1세가 서거하자 투트모세 1세가 왕위에 올라 이집트의 영향력을 더욱 넓혔다. 그는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비아 반란을 진압하며 반란 수장을 직접 처단하고 시신을 배에 걸어 경고로 삼았다. 이어 남쪽으로 진격해 쿠시 깊숙이까지 지배를 확장한 뒤 근동에 주목하였다. 그는 선왕들처럼 대대적인 건축 사업에 투자해 테베의 카르나크 신전을 확장하고 나라 곳곳에 기념물을 세웠다. 투트모세 2세는 선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으나 그의 통치는 곧 이복누이이자 왕비인 하트셉수트의 강력한 존재감에 가려졌다. 투트모세 2세는 측실에게서 얻은 아들 투트모세 3세를 두었으나 하트셉수트는 아이의 고모이자 계모였고 남편이 죽자 섭정이 되어 사실상 공동 통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트셉수트는 뿔트 땅 무역 원정을 성공시키고 방대한 건축 사업을 감독하며 이집트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카르나크 신전을 보수하고 태양신에게 바친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웠으며 데이르엘바흐리에 자신의 장제 사원을 지어 우아하고 혁신적인 설계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후대 파라오는 그녀를 기록에서 지우려 했다. 이름은 기념물에서 깎여 나갔고 조각상은 훼손되었다. 이는 투트모세 3세가 정원을 주면서 다시 남성 중심 왕권 이념으로 돌아간 데 일부 연유한다. 하트셉수트가 세상을 떠나자 투트모세 3세는 강력하고 부유한 왕국을 물려받았고 20여 년 동안 17차례가 넘는 원정을 감행하였다. 그는 힉소스에게서 배운 전차와 청동무기, 그리고 이집트식으로 다듬은 새로운 전술을 활용하여 국경을 넓혔다. 그는 남쪽으로 부엔까지, 북쪽으로 근동 깊숙이 세력을 확장하여 사실상 이집트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 가장 유명한 승전 가운데 하나는 메기또 전투였다. 카데시의 왕은 어린 국왕을 만만히 보고 가나안에서 반란을 선동했으나 투트모세 3세는 아루나의 좁은 고개를 통과하는 과감한 길로 진군해 적의 배후를 찔렀다. 당황한 반군은 메기또 성으로 달아나 포위 끝에 항복하였다. 서기관 겸 지휘관 타누니가 기록한 이 서사는 투트모세 3세의 명으로 카르나크 신전 벽에 새겨졌다. 투트모세 3세는 레반트, 시리아 미탄니 지역을 굴복시켜 이집트의 패권을 굳혔다. 그가 죽은 뒤 아멘호테프 2세가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아 몇 차례 소규모 원정을 실시했으나 건축과 외교, 무역협정, 미탄니와의 친교에 더 무게를 두었다. 투트모세 4세는 기자 데스핑크스와의 신성한 조우를 묘사한 꿈의 비석으로 통치를 정당화하며 스핑크스를 보수하였다.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3세는 정치적 안온과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예술과 건축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그는 궁전과 신전을 확장하고 무수한 거상과 기념비를 세웠다. 이 시기에 아문, 사제단은 방대한 토지와 자원을 축적해 왕권과 맞먹는 영향력을 얻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이를 견제하려 태양신의 또 다른 모습인 아텐 숭배를 장려해 아텐을 무명에서 끌어올리며 곧 등장할 종교혁신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멘호테프 4세, 곧 아크나텐은 아텐 숭배를 사실상 국교로 삼았다. 그는 아문 사원을 폐쇄하고 다신 숭배를 금지했다. 통치 5년째 수도를 테베에서 아케타텐으로 옮겨 아마르나 시대라 불리는 예술 문화 혁신을 시작했다. 이는 자연주의적 예술과 왕실 생활의 공개적 묘사로 특징 지어진다. 왕비 네페르티티는 새 종교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각가 투트모세가 빚은 그녀의 흉상은 고대 이집트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아크나텐이 죽자 어린 투탕카텐이 혼란 속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갓 9살에 즉위한 그는 곧 옛 신들을 복권하고 사원을 재개방하며 이름을 투탕카문으로 바꿔 아문 숭배의 귀환을 선언했다. 행정 중심을 멤피스로 옮겼으나 테베는 여전히 의례적 중심지였다. 그는 18살 무렵 후사 없이 죽었다. 이복누이 앙케스의 나무니 잠시 권력을 모색했으나 재상 아이가 왕위를 계승했다.
아이의 짧은 통치 뒤 장군 호레맵이 즉위해 아마르나 왕들의 흔적을 지우고 전통 종교를 복구하며 대외 관계를 회복했다. 그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재상 파라메수를 후계자로 삼았고, 파라메수는 람세스 1세로 즉위하여 제19 왕조를 열었다. 람세스 1세는 고령이라 짧게 통치하며 아들 세티 1세가 국정을 주도했다. 세티 1세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해외 영토를 안정시키고 방치된 기념물을 복원했으며 카르나크 신전 확장을 계속해 이집트의 위상을 되살렸다. 그러나 이 시대를 새로 정의한 인물은 장기간 통치한 그의 아들 람세스 2세였다. 람세스 대왕은 방대한 건축 사업을 벌여 곳곳에 자신의 거상을 세웠고, 아부신벨의 암벽 사원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적 기념물이다. 그는 히타이트와 벌인 카데시 전투로도 유명하다. 히타이트 첩자의 기만으로 선봉. 사단이 고립되어 전차 돌격을 받았으나 뒤늦은 증원군의 합류로 대패를 면했다. 전쟁은 카데시 점령 없이 끝났으나 그는 자신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신전벽에 새겼다. 히타이트 기록은 무와탈리 2세가 도시를 유지했다고 전한다. 결국 양국은 기록상 가장 이른 평화조약 가운데 하나를 체결해 북부 국경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했다. 람세스 2세가 세상을 떠나자 대부분의 형제들이 요절한 탓에 아들 멀렙타흐가 왕위에 올랐다. 멀렙타흐는 리비아인의 침입과 바다 민족의 약탈을 물리쳤으며, 멀렙타흐 비석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그 이름이 이집트 기록에 나타난 가장 이른 사례로 여겨진다. 멀렙타흐 이후 제20 왕조는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람세스 3세는 마지막 위대한 신왕국 군주로 불린다. 그는 동지중해를 황폐화한 바다 민족과 치열하게 싸웠으나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되었다. 데이르 엘 메디나의 능묘 건축가 마을에서는 임금 체불로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이 일어났다. 그는 궁정 음모에도 시달렸고 결국 측부의 모반으로 생을 마쳤다. 뒤를 이은 람세스 4세 5세, 6세는 제국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자원이 부족했다. 이어 람세스 7세 8세, 9세, 10세, 11세가 차례로 즉위했으나 국력은 계속해서 쇠퇴하였다. 이 시기 테베의 아문 대제사장은 막대한 부와 행정력을 축적해 왕권을 잠식했다. 신왕국 말기에 아모세 1세가 이룩한 통합은 무너졌고, 왕권과 사제단의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외적의 위협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마지막 라메스 왕인 람세스 11세가 국가의 쇠퇴를 되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이집트는 다시 분열의 시대로 빠져들었다. 테베의 아문, 사제와 지방 통치자들은 권력을 놓고 다투며 오늘날 학자들이 제3중간기로 부르는 시대를 열었다. 신왕국은 거의 500년 동안 장대한 정복, 빼어난 예술과 건축, 광범위한 무역, 아마르나 혁명 같은 변혁을 이루었으나 결국 내부 약화와 중앙 권력의 해체 속에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하트셉수트, 오르카트 투트모세, 3세 아메노테프, 3세 아크나텐, 투탕카문, 람세스, 2세 같은 전설적 이름들은 여전히 신왕국을 이집트 문명의 상징적 절정기로 남게 한다. 라메스 11세 장례를 치른 뒤 스멘데스는 기원전 1077년에서 1051년 사이 하이집트를 다스리며 왕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수도를 페르라메스에서 타니스로 옮겼으나 그때 이미 상이집트에서는 테베 사제들이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이런 분열에도 대규모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멘데스는 델타 지방에서 주로 권한을 행사했고, 고위, 그의 제사장 헤리오르는 기원전 1080년에서
1074년 사이 테베를 지배하였다.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둘로 갈라져 지방 총독들이 힘을 키웠고 타니스도 테베도 온 나라를 통제하지 못했다. 뒤이어 리비아 출신의 제12 왕조가 쇼생크 1세, 곧 기원전 943년에서 922년 사이 통치한 왕 아래 등장하였다. 그는 이집트를 재통일한 뒤 신왕국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원정을 감행하였다. 그는 타니스 행정을 개편하고 테베에서 대물림되던 성직 임명을 폐지하여 왕명이 내려진 고위, 사제와 아문의 신부를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처로 이집트 경제는 회복되었으나 오소르콘 2세, 곧 기원전 872년 무렵 이후 국토는 헤라클러폴리스, 타니스처 멤피스 등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왕국들로 다시 분열되었다. 한편 남쪽 멀리에서는 쿠시 왕 카슈타가 기원전 750년 무렵 이집트 문화를 심취하여 나파타를 모두 이집트식으로 꾸몄다. 카슈타의 아들 피에는 기원전 747년에서 721년 사이 북진하여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모두 정복했으나 델타 통치자들에게 자리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러한 분열은 이집트의 방어선을 약화시켜 이웃 지역과의 옛 완충지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쇼생크 1세가 확보했던 이전 영토는 이집트 국경을 아시리아와 맞닿게 하여 물러설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제26 왕조 시대가 되자 프삼티크 1세가 과감한 건축 사업과 군제 개혁, 능숙한 통치로 옛 영광을 되살렸다. 프삼티크 1세의 아들 네코 2세는 기원전 610년에서 695년 사이 이 정책을 이어 바다 그리스 용병을 고용해 전통적으로 약했던 이집트의 해군력을 강화하였다. 아마시스 2세는 국가 재정을 더욱 개혁하고 경제를 진작하며 원정을 이끌어 이집트를 다시 번영과 안전한 국경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아마시스 2세의 뒤를 이은 프삼티크 3세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였다.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왕녀를 요구하자 아마시스는 직접 응하기를 피하여 예전 왕의 딸을 대신 보냈다. 그녀가 본래 신분을 밝히자 모욕을 느낀 캄비세스 2세는 복수를 맹세하였다. 이 외교적 균열은 파라오와 제사장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하려는 페르시아 군대의 진군으로 이어지며 이집트 역사의 다음 장을 예고하였다.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522년에 아케메네스 왕위에 올라 캄비세스 2세가 남긴 넓은 영토와 분열된 이집트를 물려받았다. 그는 전임자와 달리 부재 중에도 이집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 애썼다. 여러 차례 나일강을 찾아 훼손된 사원을 복구하고 새 성소를 지어 이집트 신들에게 봉헌했으며 페르시아 전통에 따라 현지 신앙을 관용으로 대하여 캄비세스 2세 때보다 더 큰 호의를 얻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즉위하자 페르시아의 힘은 그리스에 대한 두 번째 원정으로 쏠렸다.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야의 전투에서 패한 뒤 그는 궁정과 건축에 몰두하며 이집트 문제를 소홀히 했다. 뒤를 이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는 프삼티크 5세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이나로스 2세가 아테네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반란에 직면했다. 반란은 기원전 460년에서 454년 사이 이어졌고 끝내 진압되었으나 이집트인의 끈질긴 항쟁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페르시아는 이집트 전통을 뿌리 뽑지 못했다. 종교와 예술, 행정이 살아남았고 제30 왕조는 잠시 권력을 되찾아 옛 파라오처럼 기념물과 사원을 세웠으나 결국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권을 장악했다.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도시 국가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정복을 계획했으나 갑작스러운 암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었다. 이때 제30 왕조의 마지막 토착 파라오는 땅을 지키고 고대 왕권을 이어가려 했으며 장대한 건축물을 세워 선왕의 유산을 기렸다. 많은 이가 이 후기 시대를 이집트 주권의 끝으로 보지만 문명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일강은 여전히 생명의 젖줄로 숭배받았고 절기 축제와 풍습은 새것과 옛것이 어우러져 이어졌다. 전통 곡물과 재료를 담은 음식 문화가 살아남았고 고대 언어가 발전한 콥트어는 지금도 예전 예식과 지역 방언 속에 울려 퍼진다. 현대 이집트인은 왕가, 미라 행진 같은 성대한 의식을 열고 룩소르의 스핑크스 가도를 복원하며 유산을 자랑스럽게 지켜낸다. 새 도시와 토로는 상업을 넓히고 고고학 발굴은 투탕카문 무덤 발견 이후 한 세기 동안 세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시대를 초월한 마법과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이집트는 오늘도 고대와 현대를 잇는 경이로운 다리로 사람들을 매혹한다.